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어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단에 섰죠. 영상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홍 부총리, 백신, 부동산 이슈 할 것 없이 여야 의원 모두와 논쟁을 불사했는데요. 이 밖에 정치권 소식까지 오늘은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 어제 심상정 의원이 진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정말 소신껏 발언을 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국민들이 백신 문제를 가장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백신 관련한 질의응답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들과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만은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들이 두 가지 면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1월 이제 과연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은 계약의 문제와 공급의 문제는 실은 다른 거거든요. 네.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기대했던 만큼의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접종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를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도 저렇게 저는 저 대정부 질문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작년 12월에요. 모더나랑 4천만 회분의 백신에 관련돼서 계약에 대해 성사했다고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5월까지 실은 게 도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 7월까지는 2억 분을 미국에다가 먼저 공급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서 5월 달에 과연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7,900만 분의 계약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 차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플랜 B는 뭔지 이렇게 저는 대정부 질문에서 오가는 것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수가 있는데 자꾸만 뭐 질문의 주도권은 의원이다 아니다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니까 좀 본질에 조금 벗어난 부분들도 예.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이 문제를 예.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백신이 들어올 건가 말 건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좀 생산적인 질의응답이 그렇습니다. 오갔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집단 면역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국민의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반드시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 이번 방미에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자, 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답변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방문에 필요한 수행원들은 아마 화이자 백신 접종을 이미 다 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방미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백신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두 차례 접종을 넘어서 부스터샷이라는 3차 접종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많은 물량의 mRNA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미는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하고 사전에 철저히 교섭과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한미 정상회담 방미에서 백신 외교에 큰 성과를 가지고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이 총수가 이렇게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 장관 권한이지 않습니까? 가석방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예, 검토한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도 아직 있지 않습니다. 검토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예,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스가 총리가 백신을 확보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백신 외교 한미 정상회담을 좀 고리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할 경우에는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스가 총리 같은 경우도 바이든 총리하고 햄버거 20분간 오찬한 이후에 화이자 CEO하고 전화 통화해서 추가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그거는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예. 또 일각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처럼 백신 스와프까지도 지금 진지하게 미국 측에 존 캐리 특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좀 다층적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정부의 백신 수급 그리고 집단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11월까지는 정부가 계속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예. 보고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1,200만 명. 그래서 차질 없이 하겠다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믿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을 해서 백신 확보를 좀 하라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돼요. 일단 이제 법 앞에 많이 좀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요.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 지가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계에서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을 해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볼 때 백신은 백신대로 확보를 하고 이재용 부회장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문제로 사법정의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 이재용 부회장을 대동해서 가기 위해서 임시 석방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배종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런 그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아까 곽상도 의원 얘기 보셨지만 그 임시 석방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아까 질문을 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검토하지도 않았고 지금 한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뭐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수감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만난 거로 제가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물론 이제 시대착오적이라든지 사법정의적 측면 얘기를 하셨지만 가장 실용적 외교를 좀 해야 될 상태고 예. 지금 이제 백신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저 반도체 문제도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이런 반도체 문제라든지 백신 문제라든지 다른 경제 살리기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대통령의 결단사항인 거죠. 예.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뭐냐. 국민들이 지금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가서 푼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가 좀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스가 총리가 가서 1억 회분 정도 파이자랑 계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더나랑 계약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그 문제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그쪽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제공을 하면서 지금도 통화 스와프와 마찬가지로 백신 스와프를 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그 정도로 파이자나 모더나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가서 얘기를 하면서 공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워낙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임시 석방 문제도 김영준 교수님 보시기에는 실용적 외교 측면에서 좀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국민적 거군요. 시각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예. 그게 바로 대통령이 결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한미 백신 스와프 이 제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말에 그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제안한 거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을 뿐만 아니라 미측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 적극적인 백신 외교 없이 이런 시급한 백신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퍼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한미 백신 스와프, 이게 지난해 박진 의원이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미국 측이 확보한 백신을 한국에 일정 부분 먼저 공급하고 우리가 위탁 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되갚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 얘기 들어보면은 검토하고 있고 진지하게 협의도 하고 있다. 자,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외교부 장관이 이 정도 언급을 한 거 보면은 상당히 심도 있게 진척이 됐다. 현재 진행이 중이고 그래서 예. 결과도 있을 거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 아이디어는 이제 박진 의원이 본인이 지난해 연말에 제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하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1야당의 중요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박진 의원의 이런 역할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무책임하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백신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은 6년 8개월 걸린다라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은 백신에 대한 어떤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공포심만 조장하게 되고 결국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에 예. 대해서 굉장히 혼란,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구성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터뷰를 했지만은 집단 면역 11월까지 틀림없이 예. 된다,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 접종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앞당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소방관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믿고 따라야 신뢰하고 된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백신 확보가 가장 시급한 이런 부분이라면은 오히려 예. 제1야당도 여당과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 수급 확보에 함께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좀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교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미중 갈등도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 스와프 잘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백신 협력을 위해서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박진 의원이 꼬리 질문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본다. 정의용 장관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라는 거는 이제 다방면적인 차원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실리 외교도 있을 수 있고 또 균형 외교도 있을 수 있고 더 나가서 미국과 우리가 동맹 외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에는 정말 국익이 최선적인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고받는 거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실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한 부분들에서 동맹적 차원이라든지 또는 가치 외교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얼마든지 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가장 크게 얻을 교훈은 뭐냐면 항상 최악인 상황을 대비하는 게 정책입니다. 예. 최상의 상황을 대비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11월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정말 바람직하죠. 예.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플랜 B를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지금도 어저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정부 질문한 내용을 들어보면요. 만약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11월에 집단 면역이 된다. 그건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보면은 교훈 삼아서 왜 우리가 백신이 도입이 늦었냐면 선 안정성을 확보하고 후 백신 도입을 한다는 게 작년에 정책적 기조였었습니까? 그때는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K방역이라는 쪽에서 잘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맞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백신 도입이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580조 원에 맞게 한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선구입을 해서 비록 비용을 날릴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최악인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거를 나름대로 정부가 제대로 잘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지 지금도 저는 저것처럼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될 것이니까 기대해달라. 저는 거기에 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을 계속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삐를 더 재고 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헛된 약속이라든지 심한 고문을 벗어나서 전략을 바꿔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그 심상정 전 대표의 말에 저는 동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 늘 이 좀 보수적으로 이 문제에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지적으로 제가 들리고요. 잠깐 좀 첨언을 짧게 하자 보면요. 이 문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문제 또 백신 수급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3%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교하면은 뭐 상당히 낮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고 지금 이제 돌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혈전 문제가 계속해서 되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 문제라든지 얀센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백신 접종률이 48%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망자가 12만 7천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천 명이고요. 그리고 전면 봉쇄를 100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을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균형 감각을 갖고 접근하면서 정부에게도 좀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다만 정부는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좀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코로나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백신 관련 언급, 또 오늘 나온 얘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입니다. 오늘 아마 부동산 문제 또 집중 다뤄질 것 같은데 자, 어제도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기준 등 부동산 이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 정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종부세 완화론에는 또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다. 자,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약 19%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좀 큰 것 같아요. 정부로서도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면 혜택을 받은 6억 이하 주택이 2018년에 87.2%에서 2021년에는 70.6%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면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면 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불만이 또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6억 미만까지는 재산세율 자체를 인하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 조치를 했고요. 또 이거에 의해서 혹시 건보료 가입자에게도 피해가 있을까봐 정부로서는 이 건보료의 그 재산 공제율도 더 확대해줘서 이분들에게 그와 같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이 줄어. 네. 지금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오르고 부동산 관련 세금도 이렇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보유세 기준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여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 민의를 수렴할 여지가 있는지 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당정이 함께 보유세 완화 추진하는 이 움직임에 좀 속도가 붙을까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4월 7일 재보선 결과에서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참패 원인은 뭐 다 아는 것처럼 부동산 민심, 성난 부동산 민심의 심판이 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 부동산 민심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출 문제라든지 주택 공급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세금 문제까지도 현실에 좀 맞게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종부세, 현재 이제 9억 원까지 돼 있는 이 부분을 12억으로 좀 상향 조정하자라는 이제 정청래 의원의 얘기가 있고요. 네. 당초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 종부세가 도입이 될 때 대상자가 한 1% 정도 됐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한 3.8% 그러니까 한 예. 4배 정도 늘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상자가 전체 16%까지 늘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뭔가 조정안이 당 정간에 빠른 시간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입장이 좀 달랐는데 대출 예, 문제와 홍남기 관련해서도 부총리 약간 저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네, 어제 대출 답변 문제도 좀 들어보면. 뭔가 현실적인 예. 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만간 현실적인 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자, 어쨌든 민주당도 부동산 특위 구성하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 재조정하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부동산 민심 사실 이번 재보선 여당의 직격탄이지 않았습니까?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첫 회의 주재하면서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제 나온 지지율을 한번 보면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주보다는 조금 소폭 오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YTN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였는데요. 일단 하락은 엄청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뭐 추세로 보면은 나름대로 조금 반등한 거가 있다고 예.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정평가 55%, 긍정평가 35%의 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60%대가 높아졌다는 거는요.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결국은 등을 돌렸다는 얘기고요. 예. 지금 이제 35% 미만이지 않습니까? 저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심층적으로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 지역하고요.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50대 나름대로 화이트 칼라 이 예. 모든 쪽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35%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이제 뭐 그래서 총리도 이제 교체하고 예. 청와대도 개편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주택이 공급되느냐 문제 하나와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감면할 거냐.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 무주택을 포함해서 더 나가서 LTV, 뭐 DTI 같은 LTV나 DTI 담보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지가를 나름대로 현실화시키는 건데 문제는 왜 지금 그 홍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뭇머뭇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이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작년에 법인세가요 16.7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말이 16.7조 원이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종합소득세가 7천억 원이 더 적게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수는 굉장히 좁아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해서 재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를 강화시켜 줄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세수에 대한 조정 문제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죠. 예. 그냥 무조건 뭐 세금을 낮춰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지금 국가의 빚은 막 늘어나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부동산 문제만 보지 말고 국가 균형 재정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여야가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올 수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여야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은 세수와 관련된 부분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문제를 좀 정치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달이면 여당 지도부도 이제 바뀌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인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민심을 수용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각도 있었고요. 근데 이미 선출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어제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개혁의 방점이 찍혀 있고 민심보다는 당심에 여전히 방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청의 입장이 갈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청의 입장이 갈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일단 예. 특히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하고는 갈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하면은 친문 핵심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당권파 주류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당이
청와대가 다른 목소리를 낼 때는 임기 말에 청와대가 레임덕 현상에 빠질 때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뭔가 차별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와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 다만 예. 오히려 당 대표가 만약에 비문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뭔가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오히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하고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당 대표 출마하신 분 중에서 완전히 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그렇죠. 주류 대 없죠. 비주류로 분류해야지 뭐 친문 대 네. 비문으로 분류하는 그런 틀은 좀 맞지 않죠. 예, 김영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예. 당청 간에 있어서의 결국은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했지만 역대 정부나 지금도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제일 첫 번째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굉장히 이제 추락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여권 후보 지지도가 굉장히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이재명 지사의 한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동법 얘기도 하면서 민생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개혁이 중심이 아니죠. 민생이 중심이 돼야 되죠. 예. 지금 윤호중 그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개혁을 안 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여권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공수처도 만들고 임대차 3법 만들고 공수처 공정거래법 다 했잖아요. 그런데 민심은 참패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개혁의 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예. 최우선적으로 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청와대의 부분 속에서 조율도 더 나가서 이제는 청와대가 모든 거를 주도해 나가면요. 예.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민주당에 무슨 비문이 있어요? 다 친문이지. 그런 의미에서 당 대표도 새로 바뀌고 원내대표도 예. 새로 바뀌고 총리도 바뀌고 하면 저는 그래서 국무총리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만약에 되면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가 했었던 거와 굉장히 다른 기조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문제 등등 이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과 내각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바꿔주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과 당에다 힘을 실어줄 때 지금에 있는 부분들이 변화를 느낄 수 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어쨌든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개혁보다 좀 민생 쪽에 방점을 그렇습니다. 찍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네네. 것이 김영준 교수님의 의견이시고요. 자, 어제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의원직 승계를 이어받은 분이죠.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 입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후회하며 살았다는 말과 동시에 언론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집 문제는 저에게 계속 여전히 부담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결혼한 이후로 지금 12번째 이사한 집입니다. 주거 불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고요. 민영 언론의 경우는 반대로 이 언론사 사주가 어떤 자신의 상업적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편집권에 영향을 미치고 언론사 논조가 기사 방향이 결정이 되고 사실관계가 뒤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언론사의 소유구조 변경을 위한 빅딜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 어제 국회에 입성을 했고 지금은 관악구에서 전세를 산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지레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부동산 과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고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제 언론 개혁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들어보셨지만 언론사의 소유 구조 변경을 위해서 빅딜을 제안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론사의 지배 구조를 예. 바꿔야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정 언론이 보장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공영 언론 그리고 민간 언론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공영 언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배 구조를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인물이 사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친정부 성향의 언론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KBS라는 이제 방송사를 예를 들면은요. 전체 이제 이사회가 11명입니다. 거기에서 사장을 뽑는데 이사회가 11명인데 7대4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에서 지명하는 사실상 권한이 7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부 여권에서 원하는 인물이 사장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영 언론에서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게 하자 지배 구조에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민간 언론과 관련해서 경영은 인정하되 소유는 인정하되 이 언론사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사주가 할 수 없도록 좀 차단하도록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인데 상당히 저는 이게 본인이 언론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그런 산물이라고 보고 다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언론이 그게 가능할지는 이제 미지수고요. 지금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천신만고 끝에 빠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소회대로 얘기하면은 정치적으로 다 죽은 목숨을 국민이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빠지를 다는 그런 국회의원 김의겸이 아니고 국회의원 김의겸의 존재 이유, 가치를 좀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의정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언론사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 부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관련한 입법도 그럼 조만간 하겠죠? 뭐 추진할 수 있는 뭐 나름대로의 권한이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과연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개혁을 하는데 도덕성이 바탕되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제가 만약에 김의겸 의원 같으면 저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사람이 투기 의혹 때문에 온 나라가 재보선에서 문제가 됐는데 버젓이 승계를 한다? 저는 저 정도 사고를 가지고 무슨 개혁을 할까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의심스럽다.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언론개혁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현 정부화 속에서의 언론과 관련된 거를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느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정부만 아니라 전 정부도 모든 것을 다 방송을 결국은 권력이 장악을 하는 부분 쪽에 있어서 이 정부 속에서의 권력이 어떻게 방송을 지배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발표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형평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저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보다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야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끌고 가야지 본인이 무슨 언론개혁을 전부 다 주도할 수 있을 것처럼 초선 의원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속에서 조금 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제 범여권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이동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뭐 초선 의원 표심도 중요할 거고요. 대여 투쟁력이 얼마나 되느냐도 이제 평가 대상이 될 거고요. 동시에 지역구도 등도 좀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선 2명 그리고 3선 의원 2명 이렇게 4명이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이제 4선 의원 2분이 최종적으로 장을 겨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성동, 김기현 2분 다 4선 의원인데 서로 2강 체제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이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에요. 김기현 의원 이제 지역구가 울산이고 권성동 의원은 이제 강릉이에요. 그래서 누가 될지 역시 이제 상대가 윤호중이라는 상당히 중량감 있는 핵심 친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여 어떤 선명한 투쟁력 그리고 중량감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핵심 변수는 잠깐 언급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남당을 차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비영남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할지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또 PK, TK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김기현 의원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쪽으로 발휘를 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56명이 초선이거든요. 초선들은 대부분 선명한 개혁 야당을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56명의 초선의 표심이 누구를 향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게 윤석열 변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윤석열을 끌어와야만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있다는 거를 뭐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권성동 의원은 나는 검사 출신이니까 예. 나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친하다. 아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나하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니까 내가 친하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두 분 중에 한 명이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윤석열 변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야권 재편 중심에 있는 이 윤석열 총장의 향후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요.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회동을 가졌죠. 자,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신당 창당 계획은 없고 윤 전 총장 만날 거냐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 발언 듣고 오시죠. 신당을 새로 만든다는 거. 나는 신당을 내가 정치를 안 할 사람인데 뭘 내 신당을 만들어? 윤석열 전 총장도 만나실. 내가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어. 윤 전 총장 측에서 연락 오거나 한 건 있습니까? 내가 뭐 한번 보자 그러면 내 볼 용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뭐 누구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럼 연락이 오면은 조언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거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이러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김종인 위원장 말의 행간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는데 지금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락이 오면 바로 만날 건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각종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를 축약하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네. 번째는 제3정당이라는 거는 없다. 그래서 제3지대란 말보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신당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력이 결국은 국민의힘도 흡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쉽게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들이 윤 총장과 같이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다 유력한 대권 후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 지금도 보면은 여당은 유력한 대권 후보가 있었지만 지금 윤 총장한테 이제 밀리는 상황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이 개헌 카드도 분명히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권형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또 하나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오래 정치 과정을 이제 관찰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여도 분열되고 야도 분열될지도 모르는 일종의 사자 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정치 세력과 힘을 같이 해서 나름대로 좀 바꿔보겠다. 대한민국의 틀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좀 국민의힘 나가자마자 여러 매체하고 인터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총장도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놀면 흙탕물로 비유를 했고요. 백주가 오리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서 잠깐 짚어봤지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할 가능성 이 부분을 시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분이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핵심 이슈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앞으로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치를 왜 하느냐? 결국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정권 창출에 본인이 앞장서겠다라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보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 등의 세력을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야권 세력이 국민의힘을 흡수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이 국민의힘을 흡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는 그러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본인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장하기를 지금의 시대 정신이 공정과 정의인데 이 부분을 선점했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국정농단의 후예 세력인데 본인이 예. 또 구속 수감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른바 제3지대, 이쪽에서는 뭐 제3지대가 아니라 기존의 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제3지대에서 시작을 해서 예. 국민의힘을 흡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어쨌든 야권 지도부 개편하는데 좀 안팎에서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여론 흐름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뭐 이재명 지사하고도 지지율을 좀 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텃밭 광주 전라에서도 어제 저희 YTN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서는 결과도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 이 흐름이 계속 될까요? 지금 16, 17, 18, 3일 동안의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YTN은 16, 17일 날 한 거고 KSOI가 17일 날 했고 리얼미터하고 JTBC가 18일 날 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선다는 것은 공통적인데 네. 다만 이제 호남 지역에 관련돼서는 YTN 조사에서는 호남 지역에서조차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앞서는 거로 나오지만 오늘 나온 이제 JTBC하고 리얼미터에서는 여전히 호남은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예.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유동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우리 YTN이 그 리얼미터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윤 총장은 51%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이제 30% 초반인데 제가 YTN 리얼미터의 다자간 구도 속에서의 범여권의 후보의 지지도를 전부 다 합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42.4%가 나오더라고요. 범여권 전부 범여권 다 합해서. 7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론 심상정 후보의 1.7을 뺀다 하더라면 40.4%고 그리고 범야권 5명을 전부 다 합치면 51.3%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양자 대결 구도를 하면은 윤석열 총장은 범야권 후보를 그대로 다 흡수를 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지금 이제 후보를 가져갔을 때는 40%대에서 10%대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여권의 결집력에서 지금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 결국은 현재 윤석열 총장이 앞서가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든 간에 여당의 후보가 여권의 결집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이 추세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YTN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내년 대선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어쨌든 분열이나 통합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네네.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